큐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딜러에 대한 고려가 이제 거의 없는데요. 요번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너무 지금 비대해진 상황이고 그걸 처리할 때는 제1선에서 연준이 만나는 또 저기 그 재무부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딜러들인데요. 딜러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큐티가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흘러갈 것이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딜러는 그냥 단순한 경유지라고 봤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설명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딜러가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딜러가 또 누구한테 민간한테 팔고 누구한테 나눠주고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보면은 딜러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제가 또 아주 잘 인용하는 졸탄 포자라는 사람은 뷰티풀 큐티, 아주 이 뭐라 해야 되냐, 아름다운 큐티가 되려면은 이게 어떤 거냐, 뷰티풀 큐티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고 아주 이게 스무스하게 잘 가는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추한 큐티도 있겠죠. 어글리 큐티, 그거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돈맥 경화라 그러죠. 어디서 뭔가 막혀가지고 금리가 무슨 금리가 확 뛰고, 2019년 아주 많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9월에 사태가 그런 거였었죠.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 뭐 레포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딜러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은 모든 게 다 행복하게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은행이 그 국채를 인수할 수도 있고 은행이 국채를 인수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실 요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은 딜러가 있거든요. 근데 딜러의 역할은 이제 거의 그 부각이 안 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이제 딜러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딜러가 딱 이제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연준이 돌아오는 만기 상환된 거를 저 함으로써 연준은 어떻게 하냐, 그 지급준비금도 낮추고 그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 국채도 이렇게 따라서 낮추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딜러는 그거를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안 합니다. 당연히 돈 내고 해야 되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받아오냐? 누군가에서는 돈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딜러는 레포라는 시장에서 조달을 하는데, 그 대상이 비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달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딜러는 요 국채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국채가 자기 대차주표 많아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뭐 2%의 미국 뭐 10년물 국채를 그 일드라고 그러죠. 2%의 뭐 1억 불어치 1억 달러치 자기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팔아야 되죠. 그러면 시장 팔 때는 요거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예를 들자면 1.95%에 팔았어요. 그러면 딜러는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딜러한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금을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비은행에서 레포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일드 커브 인버전, 이게 뭐냐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생겼어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딜러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이게 수익률 커브가 계속 역전이 되면은 이런 은행이나 비은행은 이 모든 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이런 그 딜러가 인수한 국채를 산다는 게 일드 커브가 역전 현상이 생기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딜러가 국채를 그냥 떠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데 팔지를 못하고, 그런 이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겠죠. 근데 여기서 은행하고 비은행은 여기 영리기관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데인데 이게 이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딜러는 일단은 인수하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어글리 큐티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걸 뭐 간단히 정리하면요, 딜러의 자본금은 큐티 방출 국채 물량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죠. 큐티 방출 국채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연준이 줄이기로 한 게 1조 달러 정도예요. 매년. 대략 한 1조 달러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또 있죠. 그거는 대략 또 한 1.5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럼 합하면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 여기 2.5조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은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 2.5조를 일반 누가 인수합니까? 일반 해지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부분이라든지 또 미국의 국내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이번 QT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딜러들의 일단 이걸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금들을 확보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해지냐면요, 금리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즉 레포 금리하고 오버넷 RRP 금리, 그 다음에 IORB, IOR은 이게 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금리죠. 그 다음에 SRF, 이거는 뭐냐면 상설 레포 기구. 이거는 이제까지 레포 기구였으면은 그냥 민간들끼리 만나는 거였잖아요. 요거는 근데 그 페드가 제공하는 페드 제공 레포 기구입니다. 페드 제공 레포에서 그 금리들의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2019년하고 이번 거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보면요. 자, 딜러가 리포 파이낸싱, 즉 리포 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때 어떤 걸로 하냐면 제일 먼저는 MMF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요. 즉 MMF는 페드에다가 맡기면은 뭐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오버나잇 RRP 이자율, 요걸 받을 수가 있죠. 요게 지금 한 30bps인데요. 근데 언제 그럼 MMF는 오버나잇 RRP를 포기하고 레포 금리를 받나요? 당연히 레포 금리가 요거보다 커지면은 MMF가 하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포 금리가 커지면은 딜러 돈을 빌려줄 때 오버나잇 RRP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레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딜러한테 주고, 딜러는 그걸 가지고서 저걸 사는 거죠. 그 국채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페드, 여기 이제 상환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기 뒤에 있는 UST랑 요 앞에 있는 거랑 다른 거라는 거 강조하려고. 물론 금액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연준은 상환하는 거 하는 거고, 요 뭐 한마디로 뭐 신빙 국채죠. 이거는 재무부로부터 받은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포 금리가 처음엔 여기 오버나잇 RRP예요. 여기 그 금리가 있는데 요거는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요거는 지금 50이죠. 50 bps고 요거는 현재 30 bps예요. 근데 레포 금리가 이제 점점 올라오니까 여기까지는 MMF가 그래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하고 계속 빌려줘요. 그런데 MMF도 한계가 있겠죠. 딱 오버나잇 RRP만큼 한계가 있겠죠. 그거 다 빌려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난 돈 없는데 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면 딜러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야죠.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네, 은행이 갖고 있죠. 근데 은행은 여기에서 자기가 빌려줄 수 있는 그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연준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도 50 bps가 나오는데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이 레포 금리가요. 이쯤에서 놀아야지 연준이 은행이 이렇게 자기 지급 준비금을 없애고 레포로 돌릴 수가 있겠죠. 나머지도 그대로 뭐 똑같은 케이스를 갖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참 좀 올라왔는데 무한정 올라왔냐?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SRF죠. 이게 요거에 25 bps였네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5였는지 이게 좀 잠깐 헷갈리네. 하여튼 뭐 25면 75 bps. 요걸 넘어서면은 이제는 이거는 누가 여기에 하나요? 이게 2019년에는 없었습니다. 페드가 개입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돈 빌려줄 테니까 내가 만든 레포 시장으로 와. 돈 필요한 사람들 다 와. 그럼 거기에서 SRF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의 대차 세표가 자산에서
저기 줄어요. 국채가 줄어요. 상환한 만큼. 그 다음에 SRF만큼 다시 또 늘어나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대차 대조표가 요 3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뭡니까? QT가 중단된다는 거죠. SRF 요걸 하면은 이제부터 QT 증다. 대차 대조표 크기 불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상환한 된 액수보다 더 많은 SRF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QE 다시 QE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 금리, 이 레포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실제 QT 중단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이거 미리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좀 느긋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아마 5월이나 6월 요때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연준에 하나가 런오프라고 그랬죠. 우리가 했던 게 런오프고, 이미 3월에 시작한 거는 이자율 인상이죠. 그거는 리프트 오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프트 오프가 있는데 여기 이자율 인상인데요. 요게 이제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요게 이제 5월 앞으로 아직 안 열렸죠. 5월에 50포인트, 50bps 올리는 걸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월에 50bps 올리는 것도 거기까지는 예측을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7월도 50bps 올리는 걸로 지금 시장이 강력하게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자율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지고, 그러면서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뷰티풀 큐티라는 게 있고 어글리 큐티가 있는데, 뷰티풀 큐티는 뭐냐면 최종 구매자, 그러니까 국채를 보통 이제 펜션 연금이라든지 아주 길게 보는 이런 데들은 뭐 2년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대로 진짜 2년을 들고 갑니다. 중간에 굉장히 가격이 좋아지면 팔 수는 있겠지만요, 별 일이 없으면 이제 그 딱 정해진 것만큼 2년짜리면 그럼 2년 뒤에 만기 정산하면은 내 수익률이 얼마니까 자기 수익률을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미리 이제 그 처음 샀을 때 조건을 딱 보면 되니까요. 그런 고객들은, 그런 고객들이 인수하는 거, 그거가 이제 최종 구매자한테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뭐 아름다운 큐티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글리 큐티는 뭐냐면 임시 거처예요. 딜러 대차 대조표에서의 그 딜러가 국채를 인수하는 거는 다른 실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재무부하고 또는 연준하고 직접 이걸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매가 했는데 이게 잘 안 팔렸다 그러면 그걸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데는 딜러인데, 그냥 딜러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봤을 때 현재는 어글리 큐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아직까지도 이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제대로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결국에 딜러의 그 수익은 뭐냐면, 자금 조달을 한 거는 딜러는 레포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로 국채를 매입하는데, 이 단기하고 그 레포는 전형적인 단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매수한 국채의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야지 좋은데 이게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면 다른 주체들이 국채를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면 오버나잇 RRP 잔고는 유지되면서 딜러는 계속 레포를 통해서 이 은행이나 아니면 MMF로부터 레포를 통해서 이거를 사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게 어글리 큐티가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페드와 재무부의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페드는 무엇을 새로 발행할지를 페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페드는
앞으로 나는 뭐가 오면은 상한 600억으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상한된 것들만 내가 이렇게 그 줄여 나가겠어 이렇게 이제 발표는 했지만 실제 장기 국채를 그러면 나는 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단기 국채 B를 발행하는 거는 저기 재무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둘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한 금리 차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FX 그 외환 해지를 했을 때 그 전체 코스트를 보고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코스트에 대한 하락이 필요한데 그때 코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커브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가파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적자가 1.5조고 QT에서 1조 정도 이렇게 이 채권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그 시장이 이거를 잘 인수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싸게 나와야 되겠죠. 이 싸게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국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 줘야 된다. 지금보다도 더 하락해야지. 이게 한 번에 1.5조, 2.5조가 한 번에 1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 3년간 2.5조 3 하면 얼마인가요? 일단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게 7.5조 정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대략 한 7조가 쏟아져 나오면 이거를 시장이 받아들이려면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나.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전체적으로 이 위험자산, 그 다음에 또 무위험자산 모두에게 다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겠죠. 그래서 요게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되는 그쪽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금리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그 계산을 해봤어요.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년 국채는 보통 쿠폰 레이트가 1.88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액면가 있죠. 만약 국채 액면가가 뭐 $10,000이다. $10,000다 그러면은 그 매년 요거 1.88%니까 $188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0년간 계속 지급하고 맨 나중에는 $188 더하기 $10,000 이렇게 해서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들이 보는 건 보통 일드라 그러는데요. 일드 수익률이 0.5에서 0.3%까지 갔다. 만약에 그러면요. 이게 한 2년 전이 0.5%였어요. 10년물 국채가. 그럼 그때 산 사람은 대략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고 보면요. 그때 가격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쿠폰 레이트에 1.88 써놓고 여기다가 10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5 하면은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113%인데 지금 92.3%로 올라갔다. 지금 대략 한 2.75%거든요. 한 3%까지 갔다 그러면은 대략 마이너스 18%.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한지 좀 이따 다시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긴 거일수록 이자율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이게 30년 국채다 그러면 그때 쿠폰 레이트는 뭐 이게 $10,000이다 그러면은 매년 225불씩 주는 거예요. 225달러씩 주는 건데 비슷한 시기에 1.2% 정도였어요. 그 수익률 일드가요. 그럼 그때 가격으로 환산하면 126.32. 그다음에 지금은 대략 한 3.5%. 이게 이제 뭐 3.5% 정도로 올랐다. 이걸 가정하면은 77.01로 거의 마이너스 40%에 해당하는 게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지금의 이 우리가 페드 펀드 퓨처스로부터 그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더 오를 것 같아요. 4-5% 정도까지. 이거는 그 진짜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은 국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쓰는 데가 있고요. 레버리지를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는 데는 그 10배를 썼다. 그러면 이게 1%가 불리하게 움직였다. 그럼 자기는 10% 불리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한 3%가 불리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럼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미국의 30년 국채에서 30년 MBS 그 저당 그걸 뺀 건데요. 대략 뭐 평균이 한 1.25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높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MBS 거꾸로 했네요. 30년 MBS에서 30년 국채, 이게 당연히 30년 국채 더 안정하니까 더 저거겠죠. 이게 더 이자율이 낮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높아 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 이자율이 아직도 덜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국채 이자율은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올라가고 지금 MBS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4점 몇 %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 국채가 아직 2.7 3점 얼마니까 이게 아마 좀 더 치고 올라가서 이 국채가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 와중에 페드의 정책이 2019년 9월, 10월 이때처럼 갑자기 유턴을 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 위험 자산이나 또 이 국채 이쪽 채권 시장 쪽이나 둘 다 굉장히 암울한 상태가 아닌가. 현재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또 이번 QT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1일, 12일에 연준에서 블로그를 발표한다고 미리 미리 예고를 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QT에 관련된 블로그거든요. QT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 그거를 우리가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굉장히 연준도 이 QT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또 보면은 연준의 속내는 뭔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걸 더 준비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Q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